선해 경사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해 경사계는 선해계와 경사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선해계 같은 경우는 자이로 계기로서 항공기의 요잉 운동을 자이로의 섭동성을 이용해서 선해계로 표현을 하는 계기입니다. 경사계는 항공기가 선해 시 정상 선해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됩니다. 수평지시계는 항공기의 피치각과 롤각을 동시에 표현해주는 계기입니다. 여기 그림 보면 항공기 수평지시계 안에 자이로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이로는 피치와 그리고 롤에 대해서 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움직임에 따라서 이 항공기의 피치각이 얼마인지 혹은 롤각이 얼마인지를 표현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압력 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대기압을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연료나 윤활유의 액체류의 압력을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유체의 압력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부르동관형 압력계기가 있습니다. 압력의 측정 범위가 크고 고압 측정에 사용하고요. 또 압력계기의 수간부로 가장 많이 쓰이는 계기입니다. 또 여기 보이는 벨로우즈형 압력계기가 있습니다. 벨로우즈형 압력계기는 변이가 크기 때문에 확대부 없이 직접 지시부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벨로우즈형과 비슷하게 생긴 아네로이드 압력계기가 있는데요. 아네로이드 압력계기 같은 경우는 절대 압력을 측정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다이어프램형 압력계기 같은 경우는 다이어프램 전방과 후방에 각각 다른 압력이 적용이 되어 차압을 측정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보통은 저압의 차압을 측정을 하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온도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계기에는 증기압식, 바이메탈식, 전기저항식, 열전쌍식 온도계기가 있습니다. 증기압식 온도계기는 온도의 변화에 따른 압력을 부르동관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증기압식 온도계기라고 합니다. 바이메탈식 온도계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질의 팽창의 온도에 따른 팽창의 차이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바이메탈식 온도계라고 하고요. 전기 저항식 온도계 같은 경우는 온도 변화에 따른 전기 저항의 변화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항공기의 외부 대기 온도 또 혹은 기화기의 온도, 윤활유의 온도 등을 측정을 하는데 이 전기 저항식 온도계를 사용을 합니다. 열정상식 온도계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측정을 해서 온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왕복기관의 실린더 헤드 또 제트기관의 배기가스와 같은 고온의 온도를 측정을 할 때 우리는 열전상식 온도계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항공계기의 변천사를 알려주는 사진들입니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보잉 747 항공기가 초반에 어떠한 아날로그 계기를 사용을 했는지를 보여주고요. 이제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그 아날로그 계기들이 이제 디지털화돼서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현대에는 여기 세 번째 보는 그림과 같이 허드를 사용을 해서 조종사의 편의를 훨씬 더 높여주는 그러한 형태로 항공 계기들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서브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에는 추진기관 외에 다른 서브 시스템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시스템들에는 이제 승객들을 위한 공기 조화 시스템, 또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담당하는 전기계통,
또 항공기가 화재가 발생 시 그 화재를 인지하거나 혹은 방지하는 화재 방지 계통, 그리고 조종면이나 착륙 장치들을 에 사용하는 유압 계통, 그리고 항공기 추진 기간에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 계통들이 있습니다. 먼저 공기 조화 계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조화 계통에는 이제 여압 계통과 냉난방 계통이 있는데요. 일단 여압 계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도 52,000피트 이상에서는 사람의 인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산소를 혈액 내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고도가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무산소증을 일으키지 않는 고도는 우리가 10,000피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가 비행할 때 객실 안의 압력은 10,000피트 이하인 8,000피트의 압력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객실 고도라고 합니다. 항공기 형식 증명에 있어서는 높은 고도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경우 객실 고도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압계통을 구비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고도를 비행하는 항공기 같은 경우는 객실 고도, 최소 객실 고도 이상으로 여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상 상황 때 객실 고도가 15,000피트 이상을 넘는 상황에서는 산소 호흡기가 꼭 사용되도록 또 규제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객실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항공기 구조에 많은 로드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드는 비행 고도와 객실 고도의 차이로 인한 구조 안정계수 1.5를 적용을 해서 항공기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10,000피트 이상에서는 인간이 장시간 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산소 안전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산소 안전고도 이상에서 비행기가 비행할 경우에는 항공기 객실 내부가 여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고도에 따라서 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항공기가 여압이 안 된 상태로 15,000피트 이상이 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비상시 사용하는 산소 마스크를 승객들에게 꼭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는 이제 여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8,000피트까지는 해발 고도에서의 압력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여압을 합니다. 하지만 18,000피트에서는 항공기의 구조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을 더 넘어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8,000피트 객실 고도까지 차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압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객실 내부에 가해지는 여압은 항공기 엔진 혹은 보조 동력 장치로부터 습득한 블리드 에어를 항공기 객실 내부로 추가하면서 여압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여압이 되면 항공기 객실 내부의 압력이 점차 올라가겠죠. 그래서 항공기 객실 내부의 압력은 외부 벨기 밸브를 개폐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압력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예,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항공기 엔진으로부터 채취한 블리드 에어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객실 내부로 공급하는지를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블리드 에어를 항공기 외부의 램 에어를 통해서 냉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공기의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객실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전기계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계통은 발전, 배전,
그리고 이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항공기에서 같은 용량의 전력에 대한 발전기, 축전지, 배선의 무게는 직류기기가 교류기기보다 30%가량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중형 항공기까지는 직류기기가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항공기 전력 소모가 작기 때문에 중형 항공기까지는 직류기기를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항공기가 대형화되면서 오히려 무게적인 측면에서는 교류기기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전기 계통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보조 동력 장치가 구비되기도 합니다. 전기 회로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공기는 단일선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단일선 방식이란 항공기 기체를 음극으로 놓고 다른 양극을 우리가 회로에 적용하는 그러한 방식을 단일선 방식이라고 합니다. 항공기 기체를 음극으로 놓기 때문에 항공기 도선의 중량이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선 방식을 위해서 항공기 파트와 파트 사이에 본딩 와이어와 또 항공기 날개 끝에 달려있는 스태틱 디스차저 같은 경우는 항공기가 낙뢰 상황에서 비행할 때 그때 항공기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항공기 기상 직류 전원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종류에는 축전지, 발전기, 보조 동력 장치, 지상 동력 장치가 있습니다.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축전지가 우리가 한없이 크게 이렇게 탑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산 축전지 같은 경우는 비상시 필수 전원 장치에 45분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만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항공기의 경우 긴 수명, 내구성, 그리고 높은 전류의 공급의 가능 등의 이유로 니켈 카드뮴 축전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발전기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계자의 세기를 변경시켜주는 그러한 전압 조절기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역전류 차단기는 축전지에서 발전기로 전류가 역류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방지하는 이러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기상 교류 전원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가 대형화됨에 따라 직류 전원보다는 교류 전원이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더욱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삼상교류는 구조가 간단하고 효율이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주파수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속으로 발전기를 구동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정속 구동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 계통에는 또한 직류를 교류로 변화해주는 인버터가 있고요. 또 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동기에는 이제 직류식 전동기 그리고 교류식 전동기가 있습니다. 직류식 전동기에는 직권식 그리고 분권식 그리고 복권식의 전동기가 있고 직권식 전동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왕복 엔진의 시동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권식 전동기 같은 경우는 송풍기나 인버터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교류 전동기에는 만능 전동기, 유도 전동기, 동기 전동기가 있고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는 회전수가 정밀하게 유지해야 되는 곳에 사용이 됩니다. 여기 보면 교류 전원에 대한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교류 전원의 그 소스로서 발전기가 있고요. 엔진을 통한 발전기가 있고 또 보조 동력 장치를 통한 발전기를 통해서 교류 전원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상에서 지상 전원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전원을 교류로 항공기로 또 항공기가 지상에 있을 때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배터리를 통해서 직류를 인버터를 통해서 교류로 바꾸어서 이렇게 교류를 습득을 하기도 합니다.
엔진을 통해서 이제 발전기로 통하는 이러한 부분을 더 자세히 보면 엔진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속 구동 장치를 통해서 발전기를 일정한 회전수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발전기가 일정한 주파수의 교류 전원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류 전원 같은 경우는 항공기 엔진과 그와 연결된 발전기로부터 획득한 교류 전원을 다시 직류로 바꾸어줘서 그래서 배터리에 저장하거나 혹은 항공기에서 직접 그 직류 전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화재 방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항공기 객실 혹은 항공기 화물칸, 또 항공기 엔진이라든지 혹은 보조동력 장치에서도 화재가 발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 혹은 화물칸 같은 경우는 연기 간지 장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화재가 났을 때는 소화할 수 있는 장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엔진과 보조동력 장치에도 화재 감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고요. 또 그에 따른 실제 화재 시 엔진에 일어난 화재를 소화하는 소화 장치가 장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항공기가 착륙할 때 브레이크에서 과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혹은 엔진의 블리드 에어 등에는 과열 감지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압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에 사용되는 유압 시스템을 보면 조종면이 있고요. 또 자동 조종 장치의 작동기가 있습니다. 또 항공기 착륙 장치를 접고 내리는 이러한 장치에도 유압 장치가 사용이 되고요. 또 항공기 착륙 장치의 제동 장치, 바퀴를 이제 제동하는 그러한 제동 장치에도 유압 장치가 사용이 됩니다. 또한 항공기가 우천 시 비행을 할 때 윈드실드를 닦는 윈드실드 와이퍼 또한 유압으로 작동이 됩니다. 항공기에서 유압을 사용하는 목적은 신뢰성이 크다는 게 큰 그 첫 번째 이유고요. 또한 즉각적인 작동과 확실한 동작을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장점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 장치를 어떻게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큰 힘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부분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압 장치의 구성품에는 동력 펌프, 그리고 압력 조절기, 그리고 추갑기, 그리고 릴립 밸브, 그리고 저장 탱크 등이 있습니다. 유압 시스템의 작동 원리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서 작동을 합니다. 유체에 작용하는 모든 압력은 일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작동기에 적용되는 면적을 변화를 주면 우리가 작동기에 더 큰 힘 혹은 더 작은 힘 등을 가할 수 있게끔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제 유압 시스템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압 시스템은 유압을 발생시키는 발생부, 그리고 유압을 제어하는 제어부, 그리고 유압을 구동하는 구동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유압 시스템들이 항공기의 각 부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기는 신뢰성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항공기에는 유압 시스템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 두 개의 유압 시스템은 일단 가장 중요한 작동기가 필요로 하는 러더, 에일러론,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랜딩 기어 이 네 가지의 기본 조종 장치에는 이 각각의 두 개의 유압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한쪽 유압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다음 유압 시스템이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휠 브레이크라든지 혹은 노즈 휠 스티어링 장치, 또 스포일러 등은 조종 장치 측면에서 두 개로 분할이 되어서 각각의 유압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서 한쪽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작동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유압 시스템이 그 나머지 조종면들을 똑같이 작동을 할 수 있게끔 혹은 조종 장치들을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계통의 구성은 연료 탱크, 연료 급유 장치, 그리고 연료 공급 장치, 그리고 연료 방출 시스템, 그리고 연료 계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료 탱크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연료를 저장하는 장치가 되고요. 그래서 항공기 날개 혹은 항공기 동체에 연료 탱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연료 급유 장치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연료를 보급을 하게 되면 그 보급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료 공급 장치는 연료 저장 탱크에 있는 그 연료를 엔진까지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장치를 연료 공급 장치라고 합니다. 항공기가 이륙하고 나서 비상 착륙을 해야 될 경우 그러한 경우는 항공기 안에 있는 연료를 다 배출을 하고 그리고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에는 항공기 날개 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연료를 방출할 수 있는 연료 방출 시스템이 설계되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에 저장되어 있는 연료의 양 혹은 온도, 압력 등도 항공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료 계기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기조화계통, 전기계통, 화재방지계통, 유압계통, 연료계통이 항공기 서브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